제가 들려드릴 139번째 소설은요, 토니 모리슨의 재즈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62번째 했던 술라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작가고요. 1993년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흑인 사회를 담은 그녀의 소설들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빌러비드, 가장 푸른 눈, 술라, 솔로몬의 노래, 사랑받는 사람들, 재즈 등등등.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한 시대의 문학적 유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빌러비드로 퓰리처상, 미국 도서상, 케네디상 등 미국 문단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어요. 토니 모리슨을 말할 때 가장 대표작으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재즈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아픔, 증오, 복수, 화해와 용서, 살아가려는 의지 이런 걸 다 담고 있습니다. 토니 모리슨은 사는 동안 작가로서의 명예를 누렸고요. 작가이자 모교에서 영문학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훈장도 받았는데요. 대통령 자유훈장. 이건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으로 미국에서는 민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예요. 미국의 안전과 국익, 세계 평화와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이면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수여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수상자들을 검색해보면 받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사람들이 수상했습니다. 토니 모리슨의 소설은 읽기가 만만치 않아요. 서사가 너무 불규칙하고요. 상황, 시간, 사건,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즈가 특히 그렇습니다. 재즈는 각 장마다 화자가 달라요. 그 화자들은 소설 속 사람 중에 속해 있다고 추측되거나 아예 이야기 중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주인공들 중에서 한 명일 때도 있습니다. 재즈는 서사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또 등장인물들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오고요. 초점도 바뀝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서사 순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요약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서사를 따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많지만 흐름에 꼭 없어도 될 듯한 인물과 사건은 뺐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800년대 중후반과 현재인 1910년, 20년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재 시점인 1920년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간도 시간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만 현재의 주 공간은 뉴욕의 레녹스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올렛과 조 트레이시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1900년이 되기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지금 바이올렛은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의지 굳은 소녀였어요. 5명의 형제 중에서 셋째였습니다. 바이올렛의 엄마 로즈는 5 애들을 놔두고 1888년 운물에 몸을 던져 자살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밖으로 놔두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런 망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는 애들을 건사할 생각도 없이 떠나버렸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장례를 치렀고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고 언젠가 있을 죽음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바이올렛은 자신이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이때 했습니다. 굶주린 입으로 엄마를 부르면서 작고 새까만 발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는 백인 소녀를 돌보는 일을 했고 바느질을 하면서 손주들을 건사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자라는 동안 계속 일을 했고 목화도 땄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남편으로 조를 선택한 것도 자신의 의지였어요. 조 트레이시는 1873년 버지니아 베스퍼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양부모에게서 다른 6 형제와 같이 성장했습니다. 양부모는 그의 친부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를 가여하면서 데려다 키웠어요. 양아버지는 바위처럼 든든했고 자기 아이들과 조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 내의 살이는 넉넉하지 않아서 조는 조면공장, 목재공장, 통조림 공장, 목화밭, 옥수수밭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에게 훌륭한 사냥 선생을 붙여줬고
조는 사냥 선생에게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백인들로부터 친절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뭐였는지 시간이 지나며 잊어버렸어요. 사냥 선생 덕분에 조는 숲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는 동안 내내 도시보다 숲이 좋았어요. 1893년에 살던 고장에 큰 불이 났고 들판은 텅 비어버렸고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는 집을 떠나 계속 걸었고 가다가 일이 생기면 했고 또 가다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이올렛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버지니아의 베스포 마을 호두나무 아래서 만났어요.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새벽이 올 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그때까지 잠이 들면 어머니를 잃고 좁은 우물에 빠지는 듯한 꿈을 꾸곤 했는데 조를 만나고부터는 그 꿈에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미소, 자신을 보는 눈, 그의 튼튼한 몸,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은 티렐 근처의 하론릭스 농장에 정착해서 2년 동안 소자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스퍼 마을을 떠나 도시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곤 했어요. 궁핍과 폭력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건 1870년대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어요. 80년대와 90년대에도 계속 떠났고 1906년 조와 바이올렛도 떠났어요. 도시와 사랑에 빠지면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도시를 사랑하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조와 바이올렛은 1906년 티렐역을 떠나 베스퍼 마을을 지나 좀 더 북쪽으로 가기 위해 서든 스카이 열차를 탔습니다. 백인과 흑인을 분류하는 짐크로우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중에 4번이나 다른 열차칸으로 옮기느라 14시간의 기차여행 중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난생 처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보았어요. 도시에 정착해서 바이올렛은 가정부 일을 나갔고 조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구두를 닦아주는 것부터 백인들이 책 읽는 방에서 담배를 말아 불 붙여주는 일도 했고 식당 종업원 자리를 얻기 위해 밤에는 생선을 씻고 낮에는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돈이 모였고 그동안 살던 냄새나고 쥐들이 우글거리는 53번가를 떠나 윗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살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흑인들이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총을 맞던 곳에는 이제 지붕이 낮은 집들과 채소밭이 딸린 저택들이 지어졌고 흑인들도 그 집을 빌릴 수 있게 개방되어 있었어요. 도심지는 아니어도 멋진 곳이었습니다. 방이 5개나 되는 집을 빌렸고 오래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남의 집 살림을 도우는 일만 해왔는데 드디어 자신들의 집을 멋지게 꾸미게 되었어요. 새를 기르고 정원에 꽃을 심었으며 현관을 근사하게 장식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는 호텔에서 일했고 화장품 외판도 했어요. 바이올렛은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지만 미용일이 안정적이어서 살림살이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후 바이올렛이 몇 번의 유산을 했지만 아이를 잃었다기보다는 불편한 일 정도로 여겼고 두 사람은 원래부터 아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시 생활은 아이가 없다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아했지만 조는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길 문제거리들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바이올렛은 40살이 되자 다른 집 아이들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고 섹스보다 더 강한 아이에 대한 욕망이 자신에게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는 가끔 마지막에 유산한 아이가 지금쯤이면 몇 살이 되었었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1917년이 되었고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무시무시한 폭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자꾸 떠나버리는 흑인들 때문에 광분했고 북부의 백인들은 몰려오는 흑인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폭력적이었어요. 모두들 쉽게 흥분했고 한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서 폭발했습니다. 흑인들로 구성된 369 연대는 사력을 다해 싸웠고 조도 연대에 가담했어요. 많은 흑인들이 죽었고 조도 하마터면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1925년에 들어서면서 조와 바이올렛은 많은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바이올렛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고 인형을 껴안고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는 18살 먹은 소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50살 먹은 아내를 가진 남자, 그 자신은 50살보다 더 나이를 먹었으면서도 18살의 아가씨와 사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아가씨의 이름은 도르카스. 도르카스의 부모는 1917년 흑인 폭동 때 죽었고 이모인 앨리스가 그녀를 맡아 키웠어요. 부모를 잃었을 때 도르카스는 9살이었어요. 앨리스는 흑인 폭동 때 동생 부부 도르카스의 부모의 죽음을 진절이 나도록 선명히 경험했습니다.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에서는 흑인 200여 명의 죽음을 알리는 침묵 행진이 5번가에서 있었어요. 백인들이 너무 많은 흑인들을 죽였고 신문에는 그 숫자조차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흑인 폭도들이 유색인 연대에서 싸웠던 불만에 찬 퇴역 군인들이라고만 언급했어요. 군인들은 1차 대전 때 조국의 이름을 걸고 유럽에 가서 싸웠지만 이 폭동에서는 명예도 없는 전쟁을 한 거였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도르카스의 아버지는 퇴역 군인도 아니었고 백인에게 일자리를 원한 적도 없었으며 폭동에 가담도 하지 않았지만 전철에서 떠밀려 죽었어요. 도르카스의 어머니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인들에 의해 집이 불길에 휩싸였고 그 속에서 타 죽었습니다. 도르카스는 그때 길 건너편 친구의 집에 가 있어서 살아남았죠. 동생 부부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앨리스는 이건 퇴역 군인이나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흑인들 때문도 아니고 음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들이 노래하고 남자들이 연주하면서 서로들 꼭 붙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칠게 춤을 추는 더럽고 천박한 음악 때문이라고, 음악은 사람들을 경박하고 혼란하게 만든다고, 이 비극은 다 음악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 음악, 그건 진짜 음악이 아니라 흑인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잡동사니 음악이고 그녀는 음악의 탐욕스러움이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탐욕은 죄처럼 인식되어졌습니다. 앨리스의 부모는 앨리스가 사춘기가 되어 가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자 그냥 분노했어요. 앨리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딸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는 계속되었지만 앨리스가 결혼을 하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앞으로 태어날 손자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증오는 앨리스의 여동생에게 옮겨갔습니다. 여동생의 속옷 아래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아직 있지도 않은 부정한 결과에 대해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흑인 여자들은 매일 무장하고 살았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치명적인 무기를 선택해야 했어요. 신은 교회나 법의 편에 서 있었고 여자들은 겁에 질려 세상의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어요. 신의 징계는 아름답고 단순했습니다. 여자들은 결속하기 위해 여성 모임이나 단체에 의존해서 작고 방어력 없는 힘을 키워보려고 했어요.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 여자는 미쳤거나 죽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바느질 수입으로 살았어요. 부모 잃은 조카를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도르카스는 정숙해야 한다는 이모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르카스는 15살이 넘어가면서 인생이 참을 수 없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공부해라, 숙제해라, 무조건 외워라 하는 말뿐이었죠. 앨리스는 조카를 자기식으로 키우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매일매일 도전하듯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 음악은 이제 막 숙녀가 되어가는 소녀에게 이리 와서 나쁜 일을 해보라고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도시는 남자들을 호색적으로 보이게 했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은밀하게 전가를 띄우는데 눈치가 빨랐어요. 도르카스가 16살 되던 해 음악과 춤에 열정적이었고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파티에서 조를 만났을 때 그녀의 육체는 젊었고 한창 꽃필 나이인데도 가지에 매달려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조는 도르카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견딜 수 없는 삶에 지쳐가던 그녀는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조는 나이 먹어가고 있었고 생활이 안정되었다 해도 물건을 팔고 수금을 하며 가끔은 위가 쓰렸고 다리도 아팠어요. 집에 가면 아내인 바이올렛이 차려내는 요리들이 지겨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차려진 음식들을 싹싹 먹었지만
아내는 50살이 되었고 사람의 입맛은 변하기 마련이었죠. 그냥 간단하게 약간의 빵을 곁들여 야채를 끓이거나 스프만 만들어도 만족했을 테지만 아내는 구운 햄에 두꺼운 파이를 만들었고 마치 당나귀를 살찌우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듯 보였어요. 바이올렛은 50살이고 굉장히 야유어 있었고 남의 눈길을 끌만한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말본느에게 들어서였어요. 말본느는 2층 집을 갖고 있었어요. 조가 도르카스와 미래를 하기 위해 말본느의 집 2층을 이용했습니다. 말본느는 그 비밀을 바이올렛에게 은밀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도르카스가 죽었습니다.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녀를 죽인 사람은 바로 조였습니다. 조가 도르카스를 죽인 걸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모 앨리스는 이 일로 하는 일 없이 돈만 받는 변호사나 경찰들에게 돈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조카의 죽음에 돈을 쓴다고 해서 나아지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르카스의 장례식에 바이올렛은 칼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버지 버린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소녀, 바람핀 남편. 바이올렛은 관 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도르카스의 얼굴에 칼자국을 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도르카스의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막았고 시체의 귀 뒤쪽에 아주 작은 상처만 내는 걸로 끝났습니다. 바이올렛은 집으로 돌아와 새장에 들어있던 새들을 모두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새들 중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앵무새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조는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고 부부는 감옥과 같은 시간을 살았어요. 레녹스 거리에 있는 두 사람의 아파트는 천으로 감싸둔 텅 빈 새장과도 같았어요. 바이올렛은 도르카스의 사진을 거실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죽은 소녀의 얼굴은 그들이 밤을 지냈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어요. 부부는 교대로 이불을 박차고 나와 차가운 바닥 위를 살금살금 걸어 거실로 가서 소녀의 사진을 보았어요. 미소도 짓지 않고 당돌하게 쳐다보는 소녀의 사진, 이 집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것을 부부는 번갈아가며 나와 보곤 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소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소녀에 관한 기억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질병 같은 거였습니다. 뭔가를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그럴 것이 없는 다 하찮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조는 달랐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 소녀는 그가 3달 동안의 밤을 지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는 소녀에 대한 추억들을 회상하곤 했다. 밤이면 바이올렛의 옆에 누워 소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하곤 했다. 그는 소녀의 죽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의 추억 속에서 소녀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갈 거라는 걸. 조는 소녀와의 추억을 세세히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세월이 닳아 없어짐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녀의 모습과 생생한 사랑이 사라져 바이올렛과의 추억처럼 딱딱한 상처, 부스럼만 남아있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바이올렛과 결혼하고 베스퍼 마을을 떠나던 일이 아무리 회상해보아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상실감과 싸워왔지만 늙으면 삶에 대한 감정을 기억하는 게 어렵다는 걸, 그래서 체념하게 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바이올렛과의 생활은 옛날의 감정은 다 사라지고 단순한 사실들만 남았고 그들은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어갔어요. 그는 아내에게 결코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도르카스와 나누었어요. 그가 마음속에 공허가 가득 차 있을 때 도르카스도 그런 공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도르카스는 조를 만나면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춤을 추러 가서 젊은 애들도 만났고 액톤이라는 남자와 춤을 추었어요. 액톤에게는 흰 수염이 없었고 젊고 왕성한 혈기가 있었어요. 조를 만나는 건 괴로웠고 그가 떠나주기를 바라면서도 조가 자신을 잡아주길 원했어요. 조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액톤은 자신이 즐겁게 해주고 싶은 대상이었어요. 액톤과 있는 걸 조가 본다면 그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액톤과 춤추고 있는 걸 보여주고도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조가 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음을 인식하면서 얼마 후에 나타난 액톤이 자신을 붙들고 울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액톤은 누가 이렇게 했냐고 이름을 대라고 했지만 도르카스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조는 자신이 도리카스를 죽인 것에 대해 정확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슬프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사랑이 피어났던 거였고 도르카스를 보자마자 그게 사랑임을 알게 되었어요. 말번네 2층 집에서 소녀와 처음 사랑을 했고 소녀에게도 첫 번째였지만 자신에게도 진정한 첫 번째였음을, 바이올렛이 자신을 선택했듯이 자신이 도르카스를 선택했음을, 물론 시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앨리스는 조카딸을 죽인 남자가 무죄가 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이든 외파는 남자, 여자들에게 물건을 팔고 모든 사람들에게 낯익은 남자. 가게 주인과 여주인들은 그를 좋아했어요. 남의 부인을 건드리지 않았기에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술집이나 거기에서 얼쩡거리는 남자들을 피하라고 경고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 흑인 폭동 때에도 냉정하고 위험 있는 얼굴로 5번가의 행진에 끼어 있었을 사람. 그런 자가 자기 코 밑에서 조카를 유혹했고 파멸시키고 그의 부인은 심술 부리기 위해 장례식장에 칼을 들고 왔던 거였어요. 바이올렛은 도르카스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도르카스의 이모 앨리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고 의상실이 많은 거리에서 벌이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 위험 있는 숙녀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어요. 그녀는 앨리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장례식장에서의 행동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앨리스를 만나러 왔어요. 앨리스는 바이올렛을 만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과를 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이올렛은 사과하지 않았고 그냥 앉아있을 곳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바이올렛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소매 끝의 실밥이 풀어져 있었어요. 앨리스는 그걸 수선해 주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칼을 들고 장례식장에 갔는가? 당신은 그러고 싶은 적이 없었는가? 나도 남편이 달아났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었다. 당신의 조카는 나의 적이다. 이미 죽은 내 조카가 적이 될 수는 없다. 앨리스는 바이올렛에게 당신은 상실감이 무언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바이올렛은 바람피는 남편과 그 상대인 어린 여자 때문에 춥고 외로웠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침대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날들. 버지니아에서는 조도 자신을 사랑했었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조를 선택했었어요. 하지만 고작 18살의 소녀가 조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앨리스의 집에 자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앨리스에게 자신이 50살이나 먹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하는가도 물었고 형제들은 다 고향에 있고 아이도 없는 지금 남편은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이런 삶일지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했어요. 앨리스는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남아있고 사랑할 만한 것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앨리스가 말하는 것에 열중하느라 다리미를 늦겠다는 바람에 옷에는 검은 자국이 배 모양으로 났어요. 두 사람은 그걸 보고 동시에 쓰러질 듯이 웃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진 듯 했어요. 바이올렛은 웃음이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웃음이 눈물보다 미묘하고 깊이 있다는 것. 그녀는 소녀의 장례식을 자신이 어떻게 보아야 했던가를 생각했어요. 블루스 같은 절망적인 어떤 일, 재즈의 장단 같은 어떤 일을 하려고 칼을 찾으며 버둥거리던 자신의 모습.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녀는 기침이 나올 때까지 웃었어요. 앨리슨이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끓여준 차를 마시고 바이올렛은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 완연한 봄이 왔어요. 레녹스 거리 사람들은 바이올렛과 조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조금씩 거두어갔습니다. 연인의 날씨, 그의 가장 좋은 날을 연인의 날씨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 그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의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져갔고 거실에 놓아두었던 도르카스의 사진을 앨리스에게 돌려주었어요.
앨리스는 가로수거리에서 스프링필드로 이사했어요. 그곳에는 밝은 색상의 드레스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존은 페이더스 야간 무허가 술집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오후 시간이 한가했고 오후의 햇빛 속을 바이올렛과 함께 거닐 수 있었어요. 도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고 있었죠. 존은 밤새 일하고 동틀 무렵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서면 바이올렛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존은 바이올렛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의 일 때문에 그들은 밤에 안 자고 주로 낮잠을 잤어요. 몸이 나른할 때 잠을 청하는 좋은 기분. 나머지 시간들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침울하거나 고요하지 않았고 과거와 앞으로 해야 할 것 사이에 놓인 중간 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재즈는 1900년경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흑인 특유의 리듬과 블루스의 백인의 음악적 요소가 섞였습니다. 조용하게 읊조리는 듯한 분위기, 은은한 장난스러움, 그 밑에 깔려있는 무거운 슬픔. 소설 재즈는 강렬한 사건과 그 속의 이야기들을 아주 조용하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50대의 부부, 남자는 늙어서 만난 젊은 여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랑했고 여자는 죽은 젊은 여자의 얼굴에 칼을 댈 만큼 증오를 갖고 있었어요. 이들의 절망은 여기서 그만 끝내고 싶을 만큼 깊었죠. 부부는 둘 다 우울하고 슬픈 어린 시절을 가졌고요. 죽은 소녀의 어린 시절도 슬펐어요. 또 소녀를 키운 이모의 과거도 한스러웠죠. 다들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 안간힘을 다해 살았지만 새로운 비극이 생겼고요. 현실은 다시 슬픔이었어요. 각자의 고통을 안고 도시에서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메말라버린 감정에서 뜨거운 걸 원했습니다. 바이올렛은 아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요. 존은 소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했어요. 흑인들은 백인들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핍박을 주고받습니다. 흑인들의 불행은 백인들이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부모들, 부부 서로 또 같은 흑인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이올렛과 앨리스의 만남은 전환의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올렛은 앨리스를 만나면서 자신이 삶과 화해를 했고요. 죽은 도르카스와도 화해를 했어요. 화해하고 평온해져가는 바이올렛 옆에서 조도 인생에 주는 평안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조카 딸을 죽인 부부를 용서하는 앨리스. 아픔을 가진 앨리스를 찾아가 쉬려고 했던 바이올렛은 공감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들 사이에 깃드는 우정은 황폐한 인생에 던져진 선물 같은 거 아닐까 합니다. 재즈의 아픔과 욕망. 그건 레녹스 거리에 사는 이들이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상의 작은 파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과 좌절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고 확장할 힘을 찾아가고 있어요. 레녹스 거리, 거긴 그 당시엔 할렘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뉴욕의 번화한 지역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를 딛고 미래를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는 오래전 누군가가 고통 속에 살던 곳이었고 욕망을 참기 위해 몸부림치던 곳이었고 희망이라는 끈을 잡기 위해 간절히 애쓰던 곳이었을 겁니다. 지금 화려할지라도 과거가 없던 곳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겨내고 미래를 만들었을까? 재즈는 시간을 넘나드는 모든 시대의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